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예, 보저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환자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우리 역경승에 관련해서 많은 스님들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이번에는 드디어 불공 삼장 스님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죠. 네. 개원조사 스님의 스승이죠. 이 예. 전설 속에서요. 이 불공 삼장 스님은 705년에 태어나셔서 774년에 입적을 하신 스님입니다. 이 불공삼장 스님께서도요, 그 개원조사 스님하고 비슷한 게 어려서 조실부모를 하시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예. 그 숙부를 따라서 그 숙부는 이제 상인이었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숙부를 따라서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는 그런 삶을 살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불공삼장 스님이 드디어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 그 운명적인 만남은 바로 스승이신 금강지 스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그거죠, 스님? 예. 금강지 스님이요. 네. 그 10살에 인도 나란다에 출가를 합니다. 이 인도 나란다는 이 출가를 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이 최고의 교육기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트를 키우는 곳이었죠. 나란다가 엘리트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금강지 스님도 상당히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출중한 스님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10세에 출가를 하셔가지고요. 네. 36세에 네. 스승으로부터 너는 중국의 전법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듣고 네. 36세에 중국의 전법의 원을 세우고 출발을 합니다. 예. 스님, 근데 보통 네. 이쁜 사람은 옆에 두고요. 나쁜 못된 제자는 멀리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요새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당시는요. 네. 전법을 하러 보내는 스님 정도는요. 최고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법이 예. 가능하니까. 지금도 이 티벳에서 다른 나라에 전법을 보내는 스님들을 뽑을 때요. 네. 최고의 스님들을 보내거든요. 예. 지금 티벳 나라는 없지만 예. 거기서 지금 티벳 스님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다른 나라의 티벳 불교를 알릴 때는 최고 가는 스님을 예. 보낸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금강지 스님을 중국의 전법으로 보냈다는 것은 금강지 스님이 그만큼 출중하고 가장 뛰어난 이 스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금강지 스님은 이제 어떤 불교를 이제 중국 쪽에 전법하려고 하셨느냐 하면 이때가 한 7세기쯤이죠, 스님. 예. 8세기, 7세기 이때는요. 벌써 초기 밀교를 넘어서 이제 중기 밀교로 들어갈 텐데요. 초기 밀교는 처음 시작이잖아요, 밀교가. 그래서 체계가 안 접혀 있고 진원이나 다란이 위주로 현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밀교였다고 한다면 이제 중기 밀교에 딱 들어오게 되면 초기 밀교에 형성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체계화되면서 경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어떤 성불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형태의 밀교가 아주 강조되기 시작하죠, 스님. 예, 중기 밀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행을 통한 밀교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즉신 성불. 예. 윤회할 거 없다.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이제 밀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때 중기 밀교를 대표하는 경전이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대일경이고요. 하나는 금강정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금강지 스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공 스님을 못 만날 수도 있었는데 만나게 되는 아주 기막힌 인연이 또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인도네시아 팔렘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해양 실크로드의 등장이죠. 해양 실크로드 이야기하기 전에요. 법현 스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이야기를 들어가면은 해양 실크로드 이야기가 한층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금강지 스님으로부터 한 300년 전 이야기인데요. 네. 이분이 60세예요. 네. 인도에 전법을 하러 떠나는데 갈 때는요. 육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가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장건이 나오는 맞습니다. 그 육상 실크로드죠. 올 때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데요. 무려 15년 동안에 걸렸습니다. 야, 갈 때는 어느 정도 걸렸어요? 법현 스님의 불국기에 보면요. 이 스리랑카에서 그 인도네시아까지 오는데 걸어서 700일 걸리는 거리를요. 2주 만에 도착했다. 이런 기록을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도착한 거죠. 기록이 남아 있네요.
인도에 갈 때 걸어서 갔는데 그때는 700일 정도가 걸렸는데 네. 이제 돌아올 때는 바닷길을 이용했다. 예. 근데 그게 700일에 50분의 1 정도인 예. 보름 정도? 그죠? 보름 정도에 왔다. 그 얘기네요. 그 어떻게 스님 50분의 1이라고 알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연습하면서 계산자 계속 해봤는데 50 나오죠, 스님. 네. 네. 아니 그 해양 실크로드가 예. 그 육상 실크로드에 비해서요. 그 교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속도가 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빨랐네요. 아, 예. 그래서 이 법현 스님이 그 보름 만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사실은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하마터면 한국 그 신라죠 그때는. 예. 신라에 도착하실 뻔했다면서요. 예, 돌아올 때요. 네.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중국 광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네. 폭풍을 만나게 되고 길을 잃었는데 원래는 한 20일이면 도착해야 될 거리를요. 네. 아무리 이 30일이 지나도 40일이 지나도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방향을 돌려가지고 가니까 도착한 곳이 바로 청도라고 해요. 지금의 중국 청도. 아, 그러니까 더 예. 중국을 지나쳤었던 거네요. 광주에서 한참을 올라온 거죠. 아, 그렇군요. 거기서 네. 이 향해 할 때 이 방향을 돌리지 않았다면요. 네, 조금만 더 갔으면 바로 이제 신라로 신라인데.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분이 이제 중국에 그렇게 도착하고 나서 또 곧장 또 역경에 들어가셨다면서요. 예, 이분이 15년 걸렸으니까 74세에 도착했거든요. 네. 아, 74세면요. 굉장히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 그렇죠. 15년을 다녔으니까. 네.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네. 아, 내가 더 늦기 전에 빨리 이 경전을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역정을 시작합니다. 75세 때예요.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그래서 이 법현 스님 덕분에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쓰는 그 불교 용어가 탄생을 하게 되죠. 원래 붓다다투라고 하는 불골, 부처님의 정수리, 그러니까 부처님의 근원, 정수라고 하는 것을 불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 법현 스님 덕분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어요? 예, 예. 이 법현 스님이 이 불성을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네. 이 법현 스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가 스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서 아니, 소문이 쫙 났겠는데요? 예, 그 이후에는 많은 스님들이요 인도의 이 구법행을 떠날 때는 이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자, 그런데 아무리 빨랐다고 하더라도 인도하고 중국하고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요. 네. 중간에 그 좀 쉬었다 가야 할 장소, 예. 중간 기항지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예, 거기가 빨렘방입니다. 그게 빨렘방이죠. 인도네시아의 지금의 네. 그 수마트라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7세기에서 14세기 때는요. 스리위자야라는 왕국의 네. 나라 전체의 수도였어요. 여기가. 아, 예. 그 인도나 아프리카에서요. 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가기 위해서는 이 빨렘방에 묵었다가 가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란다 대학 이거 하나만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 속에서는 나란다와 빨렘방이 사실 두 개가 동등할 정도의 예. 불교의 중심지로서 같이 활약을 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란다에 가기 전에 네.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언어를 네. 공부를 했다든지 어학 연수도 의학 여기서 연수를 여기서 했다든지 아니면 나란다하고 똑같은 교육 과정이 이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쪽의 성가에서. 그래서 여기서 나란다하고 같은 공부를 여기서 배우기도 하고 이래서 많은 스님들이 여기서 이 공부도 하고 인도 가기 전에 네. 여기서 많이 머물렀고 여기서 또 경전도 많이 번역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해양 실크로드 자체가 워낙 상인들에게는 매혹적인 장소다 보니까 네. 아까 불공 스님의 숙부도 상인으로서의 포부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예. 금강지 스님 역시 법현 스님의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육로보다는 700에 걸리는 육로보다는 자연스럽게 빨렘방을 통한 이 해양 실크로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래서 그러는지 금강지 스님이요. 빨렘방에 도착을 했을 때 네. 불공 스님을 빨렘방에서 만났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야, 예. 두 분이 사실은 그런 인연이 해양 실크로드하고 하는 인연이 없었으면 못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아, 그때 이제 불공 스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4살요. 아, 14살. 그럼 14살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금강지라고 하는 큰 불교의 스승을 찾아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도 숙부가 불공 스님의 그 보호자 역할을 했던 숙부가 불공 스님의 어떤 재능이나 역량을 알아보고 네. 얘는 상인으로 키우는 것보다 이 스님으로서 큰 인물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혹시 금강지 스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불공 스님 손잡고 간 건 아닐까요? 예,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되죠. 그렇죠. 그 숙부의 도움으로 아마 불공 스님과 금강지 스님의 첫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로부터 네. 2년 후에 불공 스님은 장안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금강지 스님이 전법에 중국에 밀교를 전하겠다 이런 전법의 원을 세우고 만들어진 첫 번째 인연이 그럼 불공 스님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근데 중국에 건너와서 두 번째 인연이 이렇게 금강지 스님에게 또 생기게 되죠. 해초 스님입니다. 우리 신라의 왕호 천축국전의 해초 스님이죠. 예. 네. 16살 때, 해초 스님이 16살 때요. 네. 중국의 광주, 이 광동성에 있는 광주에서 금강지 스님을 거기서 또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해초 예. 스님이 불공 스님보다 형이네요. 나이로 해초 따지면. 스님이 불공 스님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네. 이 2년 전에 네. 14살 때 불공 스님이 금강지 스님을 먼저 만났던 거예요. 1년 전에. 미리 제자로 예.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가에서는요, 먼저 이 스승을 만나고 또 제자가 되면 네.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역시. 불공 스님이 나이가 네. 이 적어도 형이 되는 사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불교 절집 그 관습이 그렇죠. 부처님께서 정하신 법이 그거죠. 법납에 따라서 어디 가든지 줄을 잘 서야 그렇죠.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금강지 네. 스님이요, 이 해초 스님에게 너는 너도 나중에 인도에 구법을 꼭 해라. 그래서 너는 법현 스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해라. 그래서 해초 스님은 발화로 출발을 해서 네. 나중에 육로로 오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왕호천축 국전인데 그 네. 인연이 금강지 스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또 재미나죠. 재미나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금강지 스님하고 불공 스님하고 빨렘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에서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금강지 스님이 처음에는 불공 스님의 어떤 뛰어난 점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중국에 이제 들어와서 정식으로 공부를 가르치시게 되는데 네. 그때 불공 스님의 재능에 크게 놀라셨다라고 했죠, 스님? 예, 금강지 스님은 인도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요. 이미 범어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공 스님에게 이 범어의 문제를 가르치려고 하니까요. 한 12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년 걸리는 것을 어떻게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걱정하고 가르쳤는데 불공 스님이 12년 걸리는 것을요. 6개월 만에 완전히 마스터를 해버린 거예요. 아, 산스크리트어뿐만 아니라 네. 그 교과 과정, 원래 예. 12년 동안 배워야 할 교과 과정을 마스터했다. 이게 마스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째로 암기를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속도를 보고 이게 사진기 암기력이잖아요, 사진기. 그렇죠. 스승의 입장에서는요. 네. 와, 드디어 네. 대단한 이 제자가 나타났다. 아, 주목을 안 할래야 안 예. 할 수가 없죠, 스님. 그래서 불공 스님이 다른 어떤 스님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강지 스님의 총애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금강지 스님께서 불공 스님을 자기의 전법 제자로 이렇게 삼게 되죠. 이제 20세 때 낙양인가요? 낙양에서 계를 주게 되는데 이때 금강지 스님이 불공 스님한테 이렇게 계를 준 것은 단순히 비구가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걸 더 뛰어넘어서 내 법을 이어받은 또 하나의 밀교의 스승으로서 너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스님. 밀교에서요, 계라는 것은요, 바로 전법을 상징합니다. 네, 이 전법이라는 것은 너도 이 스승처럼 나가서 법을 펼칠 수 있고 제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네, 불교에서 이 밀교에서 계라는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그랬는지 20살 때 계를 받고 난 뒤부터 불공 스님은요, 이 금강지 스님이 이 운영을 하는 관정단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참여 정도가 아니라 네. 계를 주는 관정을 해줄 수 있는 자격으로서 참여를 하신 거죠. 아사리 자격이죠. 아사리 자격으로.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공 스님이 이런
밀교의 또 하나의 조사, 20살짜리 조사인데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쨌든 불공 스님이 금강지 스님의 인정을 받아서 또 하나의 밀교의 조사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중국에는 태장계의 선무의 삼장 스님, 그리고 금강정계의 금강지 스님, 그리고 불공 스님, 이렇게 세 명의 밀교 조사가 동시에 활동을 하는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걸 이제 이 밀교에서는요 개원 삼대사라고 하거든요. 개원이라고 예. 하는 해에 일어난 예. 세 명의 밀교의 조사가 등장한 아주 중요한 해다, 이런 의미죠. 개원이라는 때는요 당나라 현종이 개원의 치를 이룰 시기를 개원시대라고 합니다. 네. 당나라 현종이 가장 정치를 잘해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었고요. 그때만 해도 이 당나라 현종은요, 네. 이 황제로서 이 너무나도 이 평가가 좋은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예. 개원의 이 치가 이제 치적할 때 그런 치인데, 이때만 해도 당나라 현종은 사실 중국 역사에서 뭐 한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형군으로서 이렇게 칭송받던 예. 그런 황제였잖아요. 그때가 713년에서 741년 기간을 개원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루어놓은 현종의 이 평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시기에 이 세 명의 이 조사가 이 당나라에 들어오는데요. 이 선무회 스님이 716년에 장안에 들어옵니다. 그때를 개원 4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로부터 3년 후에 금강지 스님이 장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불공 스님이 또 장안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밀교에서는 이 세 분의 조사 스님이 개원에 등장을 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받아들이고, 이 개원 3대사는 밀교에서는 너무나도 이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밀교가 그때 이제 시작이 되었다, 예.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 분이 동시에 활동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불공 스님은 나이가 좀 어리시잖아요. 법납도 낮고. 그래서 처음에는 선무의 삼장 스님, 그리고 금강지 삼장 스님, 이 두 분이 좀 주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 두 분이 맨 처음에는 밀교를 중국에 자리 잡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텐데, 어때 좀 그 성과가 좀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 밀교가 들어왔을 때 중국인들이 그렇게 쉽게 잘 받아들이고 확산되는 데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선무회 스님하고 금강지 스님이요. 예. 막 애를 열심히 노력을 예, 하시다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네. 이분들이 입적할 때요. 다들 내 고국으로 돌아갈래. 나 집에 갈래. 이렇게 네.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네, 보통 우리가 회사 다니다가요. 회사 이 사직서 낼 때는 보통 어때요, 스님? 그 내가 회사에 다니는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고 나의 가치가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했을 때 사직서 내고 싶어지잖아요. 예, 마음이 떠난 예, 거죠. 그렇죠. 아니 예. 장사가 잘 되면 그 사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퇴근하고 싶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그렇죠. 물건 팔고 싶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장사가 너무 안 되면 억지로 영업 시간을 지키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 마음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선무회 스님이 입적하시기 3년 전에요. 네. 나 집에 갈래 하면서 네, 이 고국행을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황제가 안 돼. 가지마 그래 버린 거예요. 그렇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역경승 하나가 네.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인데 어딜 그렇죠. 가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금강지 스님은요. 이 입적하시는 해에 나 이제 고구려에 가려고 짐 챙겨 갔고요. 배를 알아보려고 교통편 하는데 알아보고. 예. 네. 그때 병이 들어서 아이고 입적하게 입적하시게 됩니다. 되나요? 네. 그걸 보면요. 이 최고의 밀교 고성 조사 스님 두 분이요. 나 집에 갈래 할 정도면요. 얼마만큼 힘들었는가 이걸 알 수 있죠. 네. 예. 밀교의 전법이 성과가 별로 없었다. 예. 그리고 계속 있어봤자 희망도 별로 없었다. 그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이 불공 스님이 똑똑히 봤던 거예요. 그렇죠. 옆에서 예. 고스란히 지켜봤겠네요. 한 분은 또 자기 직접적인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입적을 하시게 되니까 밀교를 전파해야 할 어떤 사명은 이제 온전히 불공 스님 하나에 딱 떨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공 스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한 천재시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두 분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신 것 같아요. 앞에 선무의 삼장 스님과 금강지 삼장 스님은
밀교의 인도의 밀교 날 것 그대로를 그냥 중국인에게 전수해 주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불공 스님은 작전을 좀 바꾸셨죠. 예, 네. 불공 스님은 어릴 때 숙부를 따라서 상인의 모습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상인이 예. 성공하려면 예.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상품의 가치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납득시켜야 예. 되는 유연함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었던지 네. 불공 스님은요 밀교를요 중국에 자리 잡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 밀교를 동아시아의 밀교로서 어떻게 바꿔 놓으신 분이 불공 스님이다. 예. 이렇게 봐도 좋겠네요. 예. 네. 이 그 건강지 스님 입적하시면서요 유언을 남깁니다. 네. 야 나는 이제 먼저 가게 됐지만 너는 꼭 이 남천축에 가가지고 이 부족했던 밀교 경전을 구해서 이 경전을 이 번역을 해서 밀교를 꼭 크게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자 이 건강지 스님이 입적하는 해에 불공 스님이 바로 남천축국을 향했어요. 이 밀교 경전을 구하러 출발을 합니다. 예. 남천춘국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인도만을 이렇게 남천춘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남천춘국 하면 이제 스리랑카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의미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불공 스님이 스리랑카로 가시죠. 예. 네, 빨렘방 거쳐서 이렇게. 네. 네. 741년에 37세 때인데요. 불공 스님이 네. 그때 스리랑카를 남천축국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냥 구법성의 이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당나라 현종의 사신 자격으로 가게 됩니다. 사신이면 사실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보고도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사신이면은 관리가 따라붙잖아요. 예. 관리가 따라붙으면 사실상 저거잖아요. 감시잖아요. 감시. 그래서 혹시나 그냥 가버릴까 봐. 저기 밀교 경전 구하러 간다고 해놓고 튈까 봐. 도구를 안 걸어올까 싶어서 감시를 요때다 하고 붙이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황제들은요 네. 훌륭한 이 고성들을요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 보호 장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공 스님이 스리랑카에서 경전도 구하시고 예. 또 새로운 밀교도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스승을 또 만나게 되죠. 예. 기록에 의하면요, 이 사자국 그 당시에는 사자국이라고 했더라고요. 사자국이 스리랑카인데 랑카, 사자국에서 네. 보현 아사리로부터 네. 직접 전법을 받고 아. 계를 받고 그리고 보현 아사리로부터 구결로 이 공부의 가르침을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예. 그게 이제 개운조사 전설에도 그 상황이 좀 표시되죠, 스님. 예. 전설에도 이제 묘사가 되고 있죠, 스님. 예. 내가 그 전설에서도 불공 스님이 개운조사 스님에게 자기 정체를 이제 밝히시면서 내가 바로 불공인데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보현 아사리로부터 내가 구별로 받은 걸 지금 너에게 가르쳐 준 거다. 이런 장면이 또 전설 속에도 등장하죠. 그때 이 상황이었네요. 예. 네. 이 전설 이야기만 아니고 이건 역사적인 팩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누라다푸라의 스리랑카의 그 당시의 수도가 아누라다푸라였는데요. 그럼 불치사도 거기 있었겠네요. 예, 아누라다푸라의 불치사에 그 밀교 다란이 동판이 13매가 발견이 되었는데 네. 그때 이제 동판에 이 불공스님이 이쪽에 들렸던 기록하고 연결되는 이 정보가 있는 것을 보면요. 불공이라고 하는 예. 스님이 여기서 공부하고 갔다 뭐 예, 이런 예. 내용이에요. 네. 이 그때의 사실은 그 전설은요. 역사적인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불공 스님이 역경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시게 되죠. 이렇게 예. 업던 경전까지 구해 오셔가지고 역경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밀교의 경전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단순히 역경만 하신 게 아니죠. 또 하나 심혈을 기울이신 게 있는데 바로 역경장에다가 관정단을 만들고 거기서 역경을 하시면서 제자를 막 관정을 주면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시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자 양성에 성공하시죠. 예, 한 네. 3,000명을 관정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게 3,000명은 저기 공자도 3,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중국인들이 숫자겠죠. 보기에 예. 그렇죠. 중국인들이 보기에 셀 수 없을 정도의 제자를 길렀다 그러면 그 3,000명인 거죠, 스님. 맞습니다. 네. 그 3,000명 중에 불공 스님이 직접 거론한 핵심적인 제자가 6명 있죠. 예. 네. 그 핵심적인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함광이라고 하는 애제자가 있었고요. 예. 신복 중에 신복인 함광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고 그 다음 스님이 재미있게도 신라의 해초 스님이 거론되고 있죠. 이걸 보면 해초 스님은 그냥 왕호천축국이라고 하는 여행기를 쓰신 스님이 아니라 사실 불공 스님이 제자 중에서 두 번째로 꼽을 정도로 아주 당시에 밀교계에서 위치도 있고 그 역할도 아주 막중했던 그런 밀교의 고승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원래는 금강지 스님의 제자였죠. 예. 제자였는데 금강지 스님이 이 입적하시면서 법을 그 불공 스님에게 유촉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불공 스님이 조사가 되는 바람에 이 사형 사제 관계이지만 이 성가의 이 밀교의 예법으로는요, 이 조사가 되면 또 그 조사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성가의 그 밀교의 법이었던 아니 겁니다. 뭐 밀교만이 당시에. 아니라 예. 원래 불교가 그런 전통이 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 해초 스님은 또 불공 스님의 또 제자가 되고요. 그 불공 스님의 이 가장 뛰어난 6명의 제자 중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실제로 불공 스님께서 입적하신 뒤에 해초 스님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불공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 중국의 황제가 대종인데 예. 그 대종이 대종이 이제 기우제를 좀 지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그 기우제를 주관했던 법사 스님이 바로 해초 스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해초 스님이 한 일주일 동안에요, 이 기우제를 주관을 하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종이 직접 기우제를 주관했던 스님에게 치사하는 그런 글이 발견된 걸 보면요, 해초 스님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밀교성으로 평가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 양성에도 열심히 하셨는데 네. 불공 스님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밀교가 중국에 이렇게 딱 자리 잡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했어요. 아쉽게도요. 그런데 이 불공 스님에게 절호의 기회가 생기게 되죠, 스님. 예, 바로 이제 이 당나라의 운명이 걸렸던 안사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안사의 난, 사실 당나라가 안사의 난 이후로는요, 그 이전에 일궈냈던 그런 문화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당나라만이 아니라 역대 중국이 그때 안사의 난 이전과 이후로 완벽하게 갈릴 정도로 그 중국의 그 역사의 흐름이 뒤바뀌는 사건이 바로 안사의 난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스님,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난리가 터지면 정말 불행한 사건인데요. 이 난세를 또 반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죠? 난세에는 항상 영웅이 등장하죠. 그렇죠. 이 예. 세상이 안정되어 있으면 무언가 자기의 움직임을 풀어낼 만한 기회가 생기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존의 질서가 뒤흔들리게 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 자기의 웅지를 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불교에서도 두 분의 어떻게 보면 난세를 이용하려고 하는 불교 영웅이 예. 등장하게 되는데 그 두 분의 영웅 중에 한 분이 하택신의 그렇죠. 또 한 분이 불공선이. 예, 맞습니다. 불공삼장. 이 두 분이 이 난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이 펼치고자 했던 그러한 뜻을 펼치려고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죠. 불공 스님은 어떤 방식으로 밀교를 중국 불교의 중심으로 올려놓기 위해 가지고 어떤 작전을 펼치셨냐 하면 아주 독특한 작전을 펼치셨어요. 이제 안록산이 이제 난을 일으켜 가지고 당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을 먹지 않습니까? 네.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 당시 당나라 황제였던 현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망쳐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당나라 현종이 어디로 도망쳤죠? 이 총나라, 옛날에 총나라예요. 유비가 삼국지 있었던 할 때 총나라. 촉이죠. 예. 네. 사천으로 갑니다. 네. 거기 가서 이 현종이 누구를 의지하게 되나요? 사천에는요, 그 당시에 사천의 맹주로 자리 잡은 불교에서의 맹주. 신라의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스님이 바로 무상 스님입니다. 예, 정중 무상 스님이 예. 버티고 있었죠. 예. 그게 얼마나 그분이 대단했느냐면요, 그분이 지금 또 중국 역사에는요, 이분이 500나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500나원에 한국 스님으로 두 분이 지금 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정중무상 스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천에서는 사실 정중무상 스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없다. 그렇다고 현종이 막연하게 도망만 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안록산이 점령한 장안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수복해야 되니까 그 임무를 자기 아들, 큰아들이 황태자에게 그 임무를 주게 됩니다. 그죠? 근데 스님, 황태자의 입장에서 군대를 모으는 게 수월한가요? 황제의 이름으로 군대를 모으는 게 좀 더 수월할까요? 당연히 황제가 훨씬 더 낫죠. 낫죠. 왜냐하면 예. 황태자의 이름으로 너 나 도와주면 내가 관직 줄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황제가 나 그거 들은 적 없는데 나 이거 잘 몰라 이거 너 이거 무효야 이러면 저거 되잖아요. 아무 네.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황태자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건 사실은 최종 결정권자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이름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 그건 최종 결정권자가 도장 찍어준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종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황제로서 이제 알록산의 군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군대를 모으게 되는데 그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숙종이 간 곳이 바로 영무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육상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도낭의 주변 동네죠. 예, 그 지역 옆에 있는 동네죠. 거기서 이제 군대를 모으고 있으니까 불공 스님은 장안에 있으면서 도망 안 치고요. 알록산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다 그 정보를 낱낱이 알아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함강이라고 하는 제자 있잖아요. 가장 애제자, 신복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함강이라고 하는 제자한테 정보를 줘서 숙종 옆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불공 스님의 이 계획은 어떻게 보면 명확했죠. 예. 현종이 정중무상 스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했듯이 숙종은 어떻게 해요? 불공의 제자인 함강을 통해서 자기의 그 안전을 확보하게 되면 현종 옆에 정중무상 스님이 있듯 숙종 옆에는 함강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도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함강은 자기 제자니까 나중에 숙종이 알록산의 난을 제압하고 다시 당나라 정부가 이제 정상화되었을 때 숙종 옆에 함강이 있다는 건 곧 자기도 그 옆에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근데 스님 어때요? 불공 스님 의도대로 일이 잘 흘러갔습니까? 아니면 좀 일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원래 흘러갔나요? 의도대로 흘러가면 재미가 없죠. 네. 755년에요. 안사의 네. 난이 일어나자마자요. 예. 756년에 숙종이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네. 근데 황제에 등극하고 난 뒤에 네. 이 숙종은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을 거예요. 아, 불안하죠. 이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다고 예. 들었어요. 그 숙종의 아내는 이제 황비인데 예. 황비가 출산하고 난 지 3일이 지나는 3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가지고 예. 당시 군인들의 군복을 이렇게 삭발질하면서 꼬맸다 이런 기록도 본 것 같아요. 황비가요. 황비가요. 야.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급했는지 알만하죠. 네. 그런 숙종의 꿈에 네. 금빛을 하고 있는 이 고승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연부를 하는 모습을 몇 번씩 꿈에 꾸게 됩니다. 야, 예.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꿈을 꾸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네. 숙종이 주변에 물어봤겠죠. 야, 나 이런 꿈을 꿨는데 너무 네. 신기하다. 이런 꿈 꾼 분을 한번 뵙고 싶다. 아는 혹시 사람 이런 없냐? 분 주변에 있는지 수소문을 해봐라. 이렇게 해봤겠죠. 그렇죠. 니들 예. 아는 사람 예.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아. 그 주변에 하란산이라는 곳에 신라의 무루 스님이 네. 이렇게 연부를 하면서 이 수행하고 있는데 아주 고승이다. 예, 네. 아주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 황제가 극진히 사람을 시켜서 모시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얼마나 이 스님을 모시고 싶어 했는지 알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숙종이 이제 그 무루 스님을 딱 만나게 되니까 숙종 반응이 어땠나요, 스님? 아니 꿈에서 본 그 금빛 스님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숙종은 환희심이 넘쳤어요. 네, 이 무루 스님을요 옆에다가 다 모시고 네. 늘 이렇게 함께 하고 싶었던 야, 겁니다. 그때부터 예. 숙종은 이제 무루 스님을 향해서 해바라기 사랑이 시작되죠, 스님. 오로지 무루 스님밖에 없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함강 입장에서 황당하죠. 자기 스승은 목숨 걸고 지금 정복해가지고 이거 안록산이 알면 어떡하겠어요. 목을 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스승이라고 하더라도 예. 자기 스승은 목숨 걸고 정보 모아서 이렇게 톡으로 보내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전해주는데 갑자기 숙종이 알지도 못하던 무루 스님을 데리고 왔으니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님. 그렇죠. 그래서 일이라는 것이 사실 뜻대로 되면 참 다행인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일이죠. 그래서 불공 스님은 뜻밖의 자기가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민 이 회심의 계획, 회심의 카드가 난데없이 강력한 라이벌, 무르라고 하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는 바람에 무산될 뻔하게 되죠, 스님. 그래서 숙종이 기어이 이제 알록산의 난을 진압을 하고 장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숙종이 무르 스님을 딱 데리고 들어오게 되니까 아주 묘한 모습이 연출되게 되죠. 숙종을 가운데 두고 한쪽은 무르 스님, 한쪽은 불공 스님인데 숙종은 무르 스님을 쳐다보고 있고 불공은 숙종을 쳐다보고 있고 이런 기묘한 이거 연애도 아니고 뭐 기묘한 관계가 막 형성됐는데 무르 스님은 정작 어땠나요, 스님? 이 세 명의 이 삼각 구도는요 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무르 다행이다. 스님은요 제가 네. 이런 수행자는 처음 봤어요. 예, 저도 처음 보는 것 아니 같아요. 황제가 네. 좋아가지고 네, 이렇게 추앙을 하고 옆에 모시면서 이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중국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나는 수행하러 내 수행하는 곳으로 갈래 보내줘 황제한테 늘 이런 얘기만 합니다. 허름하고 그죠? 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인데. 네. 그거 가봤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죠. 수행하는 터 하나 있는데요. 네. 거기 보내달라고 하는 스님을 야 저는 이런 수행자가 과연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래요. 예. 맞아요. 그래서 불공 스님과 정반대 스타일이었던 것 예. 같아요. 무르 스님은 어떤 황제의 권력을 이용해서 뭐 이것저것 일을 벌릴 생각이 아예 없었다. 없던 스님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결론은 무르 스님께서는 결론은 이제 수행을 하려고 자기가 원래 수행하던 대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시게 되죠. 예, 황제가 안 하도 보내주죠. 해바라기다 보니까 잘 봐야 되잖아요, 무르 스님은. 예, 그래서 이제 이 무르 스님은요 황제에게 내가 이 입적을 하면 그때는 이 나를 수행터에다가 묻어달라. 원래 이렇게, 수행하던 예, 그 수행터에. 유언을 남기고 입적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황제가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죠. 예. 네. 근데 정작 숙종도 무르 스님을 너무 의지했는지 아니면 알록산의 난을 진압하면서 고생을 너무 했는지 몰라도 또 오래 못 살았죠. 무르 스님 입적하시고 난 뒤에 4년 후에 네. 이 숙종도 돌아가십니다. 예. 그래서 예. 숙종 뒤를 이어서 대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등극하게 되는데 근데 불공 스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풀린 거예요. 그 영웅이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진 어떻게 할 수 거죠. 없는 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라이벌이 예.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고요. 오로지 무르 스님만을 마음에 품고 있던 숙종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예. 대신에 이제 대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는 자기밖에 없잖아요. 대종 옆에 이제 다가고 그래서 불공 스님이 드디어 평생 기획했던 최후의 카드를 딱 내밀게 되죠. 야, 중국의 밀교를 중국 불교의 중심에 딱 안착시키려고 하는 최후의 비장의 카드를 드디어 발동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대산 예, 맞습니다. 밀교 성지화입니다. 예, 원래 존재했던 중국 오대산 문수 신앙을 밀교화하려고 하는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대산에 금각사를 짓게 하고 대종한테 다시 건의를 해서 중국 각지에 문수원을 좀 짓자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불공 스님이 건의한 문수원을 막 짓게 되면 그 문수원에는 누가 내려가게 될까요? 아, 당연히 불공 스님의 제자들이 내려가죠. 그렇죠. 그럼 예. 불공 스님의 제자는 밀교를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문수원에 찾아온 신도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밀교를 전파하겠죠. 예. 이렇게 아주 웅장한 포부를 가지고 이제 중국 오대산 신앙을 밀교화하려고 열심히 추진을 하셨는데 완성을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그 772년에 문수원을 전국에 이렇게 네.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네. 그런데 774년에요. 네. 불공 스님 입적하십니다. 아,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네요. 네. 불공 스님 입적하시고 난 뒤에 네. 이 문수 신앙을요 밀교화하는 작업은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불공 스님만한 역량을 가진 제자가 좀 없었다. 없었다라고도 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건 성공했죠. 이제 단순히 한 지역에 불과했던 오대산 문수 신앙을 중국 전체의 불교 신앙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 않았나요? 성공했죠. 네. 이 오대산이 그때부터 이제 이 주변의 나라에 알려지게 됐거든요. 아, 중국을 넘어서서 예, 예.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 그래서 거네요. 외국에서 오대산 성지순례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 여파로 인해서 한국에도요 오대산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오대산 만신진신 설화가 생기게 예. 되고요. 그 오대산 만신진신 설화는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네. 그때의 오대산의 이 설화의 이야기가
이 역사적인 사실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오대산 문수신앙이 네. 참 재미나게도 신라에서 네. 신라의 이 강원도 오대산에서 꽃을 피우는 네.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사실 불공 스님이 꿈꾸던 이상향, 밀교로서 대승불교를 펼치려고 했던 이상향이요. 아이러니하게도 삼국유사 오대산 만신진신설화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네. 정작 중국 오대산은 지금 가보면 밀교의 흔적이 없거든요. 네. 그냥 오대산 문수신앙, 화엄경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문수신앙만 존재하지 밀교적인 건물이라든가 밀교에 관련된 부처님, 보살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참 불공스님하고 우리 한국하고 인연이 좀 각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스님. 네. 자, 이걸 보면 불공스님의 역할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경이라고 하는 교학과 밀교라고 하는 수행 부분, 이 두 가지에서 모두 밀교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보인 분이 불공 삼장 스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스님.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개원조사 전설 속에서요, 이미 바람일제 스님에 의해서 한번 번역이 된 능언경에 새로운 해석을 해주고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스님은 불공스님이었다. 불공스님. 그리고 이 개원조사 전설은 조선시대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경직된 억불 정책에 의해서 경직된 조선불교의 가나선 수행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수행, 그리고 부처님의 올바른 수행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의 기본을 제시하는 그러한 스님으로서 불공 스님만한 분이 또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한편 살펴보면은요, 개원조사 전설에서 불공만한 최고의 적임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스님.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불공 스님이 개원조사 스님을요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잖아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능언경이라고 하는 공부 교자재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셨는데요. 그럼 당연히 능언경에는 개원조사 스님이 신통방통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가르침이 좀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스님? 비밀도 비밀도, 있죠. 비밀도 예. 있겠죠. 예. 자, 그 비밀은 언제 얘기할까요? 다음 시간에 해야죠. 얘기해야 되겠죠? 예. 능언경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다음 시간에. 예, 근념하셨습니다.